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마침 이게 많은 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시위를 자주 하는 곳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녹화할 시간 즈음에 시위를 하는 그런 현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녹화가 도저히 안 될 만큼 소음이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박정호 TV를 중단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역시 말씀드릴 주제도 탄핵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탄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경제, 실질 경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요,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가장 호재가 되는 곳과 악재가 되는 곳 두 개로 나눠지면 가장 큰 구찌로 설명드리면 코스닥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유리한 면이 좀 더 많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죠. 이 코스닥에서 주가가 견인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 이 호재들을 만드는 곳은 원래 정부입니다. 바로 정책적 호재들이 많이 쌓여야 코스닥에 있는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2차 전지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차 전지 2.0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다라든가 이런 호재가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 주식들이 테마화돼서 견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재가 듬뿍 쌓이는 시점은 원래는 대선 기간 때 쌓입니다. 어찌 보면 통상적으로 대선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그 대통령 선거 당일날 1년 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양쪽 정당에서 큰 꿈을 품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국가 경제를 육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청사진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나는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경기에 대한 기대감, 특정 산업에 대한 기대감, 회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코스닥에 있는 중소중견 건설회사, 그리고 중소중견 제조회사 등등 또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회사 등등에게 적지 않은 호재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뭔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선거가 특히 박빙으로 전개됐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쪽 정당에서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묻고 더블로 가! 라는 형태의 이런 또 다른 형태의 더 강력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걸 제시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거 기간 때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라 함은 어쩔 수 없이 2달 만에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잔치를 할 수 있는 기간, 그 충분한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코스닥에서는 호재가 좀 줄어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조기 대선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 맥락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또 글로벌 탑티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거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확실성 제거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호재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요, 유리하던 불리하던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게임의 룰이 비록 불리하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우리 회사에게 안 좋게 정해졌어, 그러면 어디서 구매할지 다시 대책해줘, 아니면 어디에 공장 지을지 다시 정해보자, 이렇게 뭔가 그래도 불리한 게임의 룰이지만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룰이 안 정해지면 이건 당연히 아직 룰이 안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와 고용과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까지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하나 또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찌됐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내부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 불확실성 하나는 말끔히 제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부분에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그래도 좀 안정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게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이 다시 1,45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나서 1,450원 이하로 한 30원 가까이 급락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래 우리나라 환율대가 1,400원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1,500원은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1,300 후반까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 전망한 학자들도 많고, 저도 그런 전망을 유튜브나 방송에서 여기저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도 늘고, 그 사이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어떤 정책에 대한 이슈까지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환율이 이러다가 1,500원 찍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만큼 올라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대가 다시 안정 추세로 좀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 국가의 펀더멘탈 아래서 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자체가 얼마나 튼실하고 안정감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좌우됩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헌재 결정이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 비용으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쭉 설명드렸다면요, 이번에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에 여러 결정 문안이 있습니다만 이 구절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판결문을 읽는 분께서 양쪽을 한 번씩 다 쳐다보고, 민주화된 국가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협치를 하기 위한,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어떤 분께서는 이번 결정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어떤 분께서는 그래,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정이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위하지만 그 위하는 방식과 그 위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분들이 그 다음 하게 될 것 같은 하나의 패턴이 하나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특정 정당에서 대표 후보로 나올,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당선이 굉장히 유력할 겁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냐?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드디어 나라를 바로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이고요. 또 그쪽 정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너도 한번 망해봐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분이든 간에,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전부 다 우리 국민이 제일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 사회적 비용 때문에 실제 경제에도 너무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협치를 하는 과정이 너무 지연돼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책정되지 않는다든가, 산불이 났지만 산불 복구를 하는데 비용 책정이 제때 또 안 된다든가, 재난재해 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에 어떤 아젠다를 들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잘 치를지 결정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데미지로 쌓여만 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지연돼서 어떻게 보면 임박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무하는 사람들만 밤샘 작업하고 주건하고 늦게 결정해 준 덕분에 대충이라도 마무리 쳐서 일단 행사나 하고 말자, 이런 일들이 저도 여러 행사에 불려가다 보니 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정이 어떻게 됐든 이제는 나 말고 나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던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내가 비록 지향하는 바와 그분이 다른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걸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길 다 같이 성원하고 응원하면서 그 또 엉뚱한 길을 하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건전한 견실한 견제를 하는 것은 참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한 비판과 비방보다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남은 타임 스케줄이
기회율이 한 10년, 15년 정도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 10년, 15년 안에는 정말 튼실한 아시아의 맹주 국가를 아마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본 같은 국가를 오히려 우리가 가도 우리가 큰손 노릇하면서 일본 점원들이 한국구다 하면 아주 두 손 두 팔 벌려서 반가워하고, 또 중국 가서도 우리가 적지 않은 큰손처럼 이것저것 어깨 쫙 펴고 관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뭐 동남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만 이걸 또 계속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이 길어봐야 15년인 것 같습니다. 그 15년 안에 우리가 또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요, 상대방의 잘못들만 들춰내기보다도 상대방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할지를 주로 듣는 그런 채널들, 그런 방송들에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젯밤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감정적인 소모와 싸움을 부추기는 방송보다도 우리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경청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미디어 환경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번부터 또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